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제9주차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4월 30일은 석가탄신일이라서 이제 공휴일이지만 우리가 3월 첫째, 둘째 주에도 일단 개강을 하지 못했고 또 학교 방침이 공휴일 날 수업을 이제 안 하게 되면 다른 날 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격 강의는 목요일 하루만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격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 상황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1, 2교시 4월 23일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5, 6교시 4월 23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과제가 이제 목요일 날 동영상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공부한 다음에 그날 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제 어차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목, 금, 토, 일까지 중에서 아무 때나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제출한 사람 중에서 게시판에 올려도 될 만한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체크를 해서 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정도를 첫 시간에 알려줬던 그 다음 카페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과제가 간단한 것은 뭐 올릴 필요가 없고 지난주처럼 계산 문제 같은 게 있을 때에 잘 된 거를 올려서 다른 학우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우리 카페 예전에 알려준 주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가게 되면 초기 화면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현대과학의 이해를 클릭하면 되죠. 그래서 지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필요한 것만 적었고요. 참고로 오늘 30일자를 클릭을 하면 이제 오늘 제대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제 요 두 개가 과제로 주어질 것이고 지난주 과제 중에 보기 좋게 정리된 두 사람 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혹시 뭐 여기 올리고 싶으신 분은 늦게 내지 말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제출을 하셔야 그 중에 잘 된 거를 올리게 됩니다. 지난주 과제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제일 이제 많이 올라왔던 질문 그것만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든지 할게요.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민식이법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제한 속도가 40km/s일 때에 단위를 바꾸는 문제였죠. 이때 이제 유효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답에는 2개까지 적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 여러 사람한테 왔어요. 사실 이 상태로만 본다면 유효 숫자는 1개죠. 근데 이제 이건 실용문, 일상생활에서 적용한다고 치면 아마 그 법규에 있는 이 40km 또는 뭐 55km/s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아마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측정된 값으로 40으로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두 개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 개까지만 표시해도 맞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이 표시가 잘못됐으니까 한 개까지만 표시하는 게 맞는 거고, 이 법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두 개까지 표시하는 걸로 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피트가 30.48cm일 때 환산인자를 1cm가 0.002 얼마 피트로 해야 오르냐, 이 위에 걸로 해야 오르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계산할 때 계산기 어플을 제가 알려줬는데 30.48을 3번 곱하는 게 있었죠. 한번 계산기를 사용해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11.34 나누기 453. 뭐 얼마? 기억이 안 나네요. 453.592 592 곱하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계산기 화면을 보여줬는데 30.48 곱하기 30.48 곱하기 30.48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잘못해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이제 계산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차피 이제 좋은 계산기를 쓰는 거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11.34 나누기 453.592 곱하기 30.48의 세제곱. 지수의 기능 버튼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중간에 여기 이 세제곱을 한 다음에 얘네들은 먼저 반올림을 하는 게 좋으냐, 마지막까지 다 한 다음에 반올림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어떤 지나간 계산을 다시 한번 볼 때는 이제 히스토리를 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지나간 게 여기죠. 이 계산을 하는데 수정을 눌러서 제대로 안 보이네요. 만약에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30.48인데 3048로 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크게 나왔는데 다시 소수점을 클릭을 해서 누르면 제대로 계산된 게 나오겠죠. 좀 다양한 기능, 편리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책을 이제 몇 개 이제 검색해 보니까 오픈 텍스트북 사이트가 이렇게 5군데 정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분야에 거친 책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요. 처음에 알려준 일반 화학이 이제 이 오픈 스탁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는 자료를 인용할 때 어디에서 다운받았다고 밝혀라 하는 그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쓰기는 좀 그래서
요런 그 문장을 이제 밝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이 화살표 아이콘을 그림에다가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그림은 여기에서 다운받은 것이구나 이런 표시로 간주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의 마지막 화면이 여기였죠. 오늘 이제 주로 공부할 내용은 원자의 구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자설에 의하면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일련의 실험들을 보면 원자도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될 텐데 여기 그림 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죠. 그 책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자, 보니까 1800년 거의 끝 무렵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J.J.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캐소드 그러면 음극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음극선관 그렇죠? 음극선관 실험이다. 이거는 전자를 발견한 실험이에요. 전자를 발견한 실험. 보니까 여기 이제 두 개의 극이 금속으로 된 금속판이 있고 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가 이제 음극, 이쪽이 이제 양극인데 이 유리관 안에가 이제 진공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의 극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전압을 여기다 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끊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압을 높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충분히 전압이 높아졌을 때 음극에서 양극 쪽으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선이 튀어나온다.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 양극판 가운데 가느다란 슬릿을 만들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속이 돼서 튀어나온 입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관성에 의해서 틈을 뚫고 직진을 하게 되는데 이 직진하게 되는 흐름에 위아래로 전기장을 이제 가고 또 때로는 좌우에 자기장을 가하면 이 선이 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양전기 쪽으로 이 음극선에서 나온 그 선이 휘는 거를 알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전자인데 음전하를 띠고 있다 하는 거를 알았고 또 이게 얼마나 휘냐 하는 거는 전하량이 클수록 많이 휘겠죠. 그렇지만 질량이 또 가벼울수록 많이 휘어요. 하나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그래서 요 휘는 정도하고 전기장의 세기 등을 잘 고려해서 이 전자라고 이제 알려진 이 입자의 전하 대 질량의 비, 전하 나누기 질량의 비를 톰슨이 계산을 그랬더니 톰슨의 전하 대 질량의 비가 이 전자에 대한 건데 마이너스 1.76 곱하기 10의 8제곱 쿨롱 퍼 그램이다 하는 것까지 톰슨이 알아낸 겁니다. 두 번째는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밀리칸의 실험은 기름을 아주 곱게 분사시키는 겁니다. 안개보다도 더 이제 고온 입자로 만들어서 분사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전자총을 쏘든지 해서 얘네들을 이온화를 시켜요. 양이온, 음이온을 이제 띄게 이온화 시킨다는 거는 전자를 한 입자에서 다른 입자로 이동시킨다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이제 여기 한가운데 판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이 입자들이 쭉 가라앉는데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 내려온 거는 구멍을 뚫고 내려가겠죠. 근데 이 위아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가하면 이 중에 이제 음전하를 띈 것이 이쪽으로 당겨지겠죠. 전자를 받아서 음전하를 띈 것은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받게 되고 전기장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는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전기장의 세기를 잘 조절하면서 현미경으로 이 입자가 위로 아래로도 안 움직이는 정지된 상태를 만들어서 계산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계산한 거예요. 여러 개의 입자들이 이제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하들이 관찰이 됐다. 이 전하를 띄고 있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거니까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제 이동할 때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전하량을 띄겠죠. 이 값들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을 했더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등이다. 그래서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다 하는 거를 밀리칸이 실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 앞 화면에 있던 전하대 질량의 비고 밀리칸이 계산한 전자의 전하량이고 두 개를 이제 연결하면 전자의 질량이 나오겠죠. 전자의 질량이 아주 작은 값으로 계산이 됐다. 전자 질량을 측정한 결과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뭐 하는 얘기가 이제 이 화면에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의 실험이 일단 더 있는데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원소들 이제 동위 원소까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원소들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요. 방사능, 방사성 또는 방사능. 우라늄이 특별히 그렇죠. 우라늄 중에 동위 원소 중에 하나가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원소는 그 물질들은 끊임없이 사방으로 방사선을 방출을 해요. 우리 몸에 상당히 치명적인데 이 방사능을 이제 뚫지 못하게 하려면 납으로 된 두꺼운 벽이 필요한데 사방을 납으로 둘러싸고 한쪽 방향만 열어놓고 방사성 물질을 그 안에다가 놓으면 알아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모든 방향이 막혀 있고 한 방향만 뚫려 있죠. 마치 그 톰슨의 실험처럼. 근데 이제 이게 한 그 방향으로 오던 것을 전기장을 또 이렇게 했더니 세 방향으로 갈라졌다. 음극적으로 휘는 거를 우리가 알파선이라 그러고 양극적으로 휘는 거를 베타선이라 그러고 전혀 휘지 않는 거를 감마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알파선은 음극적으로 휘었으니까 양전하를 띠고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얘는 헬륨의 핵이에요. 헬륨의 핵. 자꾸 이 가로선이 갑자기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원인을 모르겠네요. 헬륨의 원자핵. 베타선의 이 정체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였습니다. 감마선은 그냥 감마레이라고 하는 빛이에요. 굉장히 그 진동수가 큰 빛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방사선이 우리 몸에 이제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감마선 때문에 그래요. 투과력도 강하고 에너지도 크고. 러더포드는 이제 이 방사선 중에 알파선을 이제 따로 이렇게 움직임을 얻어서 알파선이 이제 헬륨의 원자 양전을 띄고 있는 원자 핵인데
목표물은 아주 얇은 금박이에요. 알루미늄 호일보다 더 얇게 금을 얇게 펴서 목표물을 만들고 알파선을 여기다가 이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건데 주변에는 이제 그 알파 입자가 어디론가 이제 닿게 되면 감지할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해뒀죠. 뭐 이제 금이 불투명한 금속이니까 여기 뚫지 못하고 그냥 뭐 어떻게 적당히 튕기다가 말겠지 했더니 의외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뒤쪽에서 되고 아주 뭐 일부가 이제 휘게 되고 또 거의 뭐 되튕기는 정도도 아주 적게 있었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가 이제 기체에 해당하는 그 원자 핵인데 무거운 금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지나가는 게 왜 그럴까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이런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금이라고 하는 원자가 어떤 원자 하나의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 개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금박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의 질량을 차지하는 그 어떤 입자, 대부분의 입자가 그 중간에 아주 작은 그 부피 안에 들어있고 대부분의 이 공간들은 허공이다, 비어있다. 이렇게 이제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전자들은 이 주변 어딘가에 있고 이 중앙에 양전하를 띠고 있는 금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입자. 이거 우리가 이제 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제 알파 입자가 이렇게 금박을 충돌을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으로 많이 올 테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뒤로 뚫려서 통과해 나가고 우연히도 이 핵 근처를 지나가는 거는 알파도 양전하, 이 핵도 양전하니까 반발을 해서 이렇게 휜다. 어쩌다가 이렇게 핵 정통으로 이렇게 오는 거는 180도 또는 그거에 비슷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뚫고 나간 개수와 나머지 이렇게 휜 거와 뭐 튕겨 나간 거 이런 것들의 개수들을 적절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요 핵의 크기를 원자의 크기가 있다고 하면 핵의 크기는 얼마쯤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거를 우리는 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러더포드가 이제 그 당시에 핵을 원자와 핵을 설명할 때는 원자가 이제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된다고 하면 이 핵의 크기는 10만 분의 1이나 만 분의 1 정도 10의 마이너스 15세미터 정도이다. 책에 보면 그 축구장, 럭비 풋볼 경기장이 만약에 원자라고 하면 블루베리 한 알이 이제 핵 정도 크기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걸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원자보다 훨씬 가벼운 전자가 있고 또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세 개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건데 나중에 보니까 핵도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다 하는 거를 또 알게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 그 과정은 이렇게 체계별로 잘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자, 원자의 크기는 한 이 스케일이 10-10승 여기는 지름으로 표시됐는데 여기는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네요. 스케일만 보는 거니까 핵의 반지름은 한 이 정도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자라고 하면
세 개의 입자로 돼 있어요. 전자,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핵을 구성하는 거고, 전자는 핵의 바깥쪽에. 질량을 보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는 유효 숫자 한 3개까지는 똑같이 나오고, 그 뒤에 조금 다른 보이고 있고, 전자는 양성자, 중성자의 유효 숫자 같은 요 범위 내에서는 0이에요. 훨씬 이제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으로. 이제 이런 그 SI 단위나 그램으로 표기하기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원자들 세계에서의 질량을 AMU로 표시하자 해서 원자 질량 단위라고 새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표시를 하면 양성자는 1.0077, 중성자는 1.00866, 전자는 0.00. 거의 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해도 여기 0이니까 그냥 어차피 얘네들은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1이고 값이 있는 거랑 비슷해요. 전하량은 전자가 앞에 실험에서 이 정도인 게 확인이 됐고, 양성자는 부호만 반대로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콜롬 단위로 숫자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니까 그냥 전자 하나를 마이너스 1로 하자.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중성자는 말 그대로 이제 0입니다. 한 번 더 요약한 화면을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쓰이는 단위로만 표시한 거예요. AMU 단위로 양성자, 중성자, 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산소라는 산소라는 거를 보면 산소는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 전자가 8개로 돼 있는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산소 원자의 질량은 얼마냐? 상대 질량으로 AMU라고 하는 상대 질량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양성자, 중성자는 웬만한 그 자릿수까지 해도 자연수 1과 거의 같고 전자는 0이니까 그냥 얘네들의 개수만 더하면 16.0, 16이 되겠죠. 전자는 거의 0이니까. 어떤 원자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양성자가 몇 개인지 중성자가 몇 개인지 세서 더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가 1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해서 나온 거를 질량수라고 하고, 어떤 원소 기호가 있으면 좌측 상단에다가 숫자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원자 번호라고 해서 양성자의 개수, 여기 8개겠지, 8개. 그걸 이제 옆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소라고 하면 산소 기호 5를 쓰고 원자 번호 양성자 8개.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를 합해서 16.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 기호만 봐도 이 기호는 산소 원자 중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8개씩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원자들 세개의 질량을 어떻게 있느냐?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고가의 기기가 있어요. 아마 화학기기 중에서는 비싸기로 좀 상위 안에 드는 건데, 원리는 또 뭐 음극선 실험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제 어떤 시료를 이제 기체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기체로. 액체에 넣어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용매를 날려도 되는데, 하여튼 기체 시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자총을 쏴서 여기에서 전자를 떨어뜨리면
양이온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양이온이 또 여기 양극판이 있어갖고 가속이 되죠. 그러면 그 가속된 입자를 또 슬릿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진하는 형태의 선을 얻게 되고, 이 좌우에 또는 위아래에 자기장을 가하면 전자를 가진 게 흐르면 이제 자기장이 유도가 돼서 이 원래 이 자석의 자기장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전하대 질량의 비만큼의 그 휘는 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하대 질량의 비, Q 나누기 M이죠. 뭐 어떤 그 원자들 크기 세 개니까 원자가 각각의 질량이 있을 것이고, 전하는 이제 전자가 한 개, 두 개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전자 하나가 떨어진 게 제일 분포가 많은데, 전자 하나 이 플러스 전자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1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게 되고, 질량은 이제 각각의 원자들의 질량에 해당하는 거니까 가벼운 거는 빨리 많이 휠 것이고, 무거운 거는 천천히 관성 때문에 휘게 돼서 이제 적절하게 요 근처에서 입자들이 관찰이 된다. 이 가벼운 거는 앞쪽, 무거운 거는 뒤쪽에서 입자들이 관찰이 된다. 시리코늄이라고 하는 동위 원소들의 그 질량 분석 스펙트럼 결과인데, 각각의 질량수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분포가 된다. 이 길이가 이제 결국은 그 존재하는 비율하고 비례하게 있는 겁니다. 질량 분석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정밀한 그 기기예요. 그래서 뭐 원자량 이제 대충 계산해서 CO2 같은 원자량이 44.0이고 C3H8도 4.0인데, 이 소수 넷째 자리까지 이제 표시하면 이거와 이것이 이제 다른 값인데, 그 다른 차이도 정확하게 질량 분석기가 이제 감지를 해서 같은 이렇게 비슷한 분자를 갖더라도 CO2인지 아니면 프로판인지 정확하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기계입니다. 원자 번호라고 해서 앞에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원자 번호, 원자들이 서로 다른 거는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그래요. 양성자 개수를 가지고 원자의 종류를 구분하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가 다르면 원자도 다르다. 양성자 개수가 같으면 원자는 같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를 뭐라고 특별히 부르느냐? 원자 번호라고 한다. 양성자가 한 개인 수소부터 100개가 좀 넘는 것까지 주기율표에 있는 대로 원소들이 쭉 있습니다. 양성자는 양전하 띄고 있고 전자는 음전하 띄고 있는데, 이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성자의 개수나 전자의 개수는 같다. 중성인 경우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탄소는 양성자가 6개라서 원자 번호가 6. 인과 금은 각각 개수가 그렇게 나와서 원자 번호가 15와 79다. 별로 뭐 의미는 없죠. 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원소 기호를 알맞게 쓰고 좌측 아래에는 원자 번호를 써요. 양성자의 개수예요. 좌측 상단에는 질량수라고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거를 쓰죠. 연습을 한번 간단히 해보면, 그럼 35에 8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른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원자 번호, 질량수. 그죠? 양성자는 35개, 중성자는 이거를 빼야 되니까 45개, 전자는 양성자 일반적으로 이제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같으니까 35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니까 35번, 질량수는 좌측 상단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거 80 이렇게 됩니다. 이제 화학 반응까지 곁들이면 똑같은 이제 브롬 35에 80이라고 하더라도 브롬은 대체로 이제 마이너스 1가의 전하를 많이 띄어요. 이 말은 이 중성인 상태보다 이제 전자 하나가 더 왔다. 그렇죠? 외부에서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이런 음전하를 띄게 돼요. 그럼 이때는 이런 A, B, C, D, E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다 이제 똑같은데 전자의 개수만 하나가 더 외부에서 왔다.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35에서 이때는 36으로 만약에 이게 어떤 그 나트륨이 있는데 플러스였다. 그럼 원래 전자의 개수, 이게 이제 11번이라서 전자가 11개였지만 요거는 전자 하나가 없어졌다는 뜻이므로 이때 전자는 10개.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간단으로 계산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오늘 과제에 있는 겁니다. 같은 그 양성자의 개수가 있는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중성자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 종류는 같지만 질량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아이소톱 동위원소라고 한다. 동위원소는 보통 화학 반응에서는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지만 핵 반응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동위원소들 중에 어떤 것은 방사능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서 핵 반응에서는 중요한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수소의 동위원소는 이렇게 양성자는 전부 한 개이지만 중성자가 0, 1, 2로 이렇게 표시되는 질량으로 따지면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겠죠. 전자는 이제 특별히 반응하기 전 중성이면 한 개씩이고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는데 양성자만 하나 있는 거 3개, 양성자와 중성자 하나씩 있는 거, 양성자, 중성자 2개가 있는 거 이런 수소들이 존재한다. 보통 우리가 물을 마시면 H2O를 마시면 두 종류의 수소를 우리가 마시게 돼요. 얘는 핵 반응할 때 이제 잠시 있는 거고, 자, 원자들의 세계에서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원자 질량 단위를 정했다 그랬죠. 예.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해서 이제 AMU라는 것을 붙이는데 수소가 제일 가벼워서 수소를 정확하게 1로 하고 상대적인 질량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탄소의 동위원소 중에 탄소 12짜리가 있어요. 탄소 12짜리. 요거를 정확하게 12 AMU로 약속을 하고 이거에 한 2배 나가는 어떤 원자는 24라 그러고 절반 나가면은 6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탄소 12를 12.0000의 정수 12 AMU로 정하고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을 계산해서 나타내는 게 원자 질량단위다. 왜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까 하는 거는 수소는 기체라서 취급이 좀 어렵죠. 동위원소가 일상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동위원소를 딱 분리를 해야 질량을 재기도 편한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고체로 안정된 원소이면서 동위원소의 순도도 높게 분리할 수 있는 탄소라서 탄소를 AMU, 원자 질량 단위의 기본 물질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원소를 하나 생각을 하면 한 종류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2개 이상의 동위 원소들이 같이 존재를 해요. 탄소만 해도 12, 13, 14세 종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구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동위원소들의 그 비율들이 상당히 안정화돼서 현재 지구상에서 관찰되는 모든 동위원소들은 일정한 비율로만 관찰이 됩니다. 핵반응에서 나오는 거를 제외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동위원소들이 존재하는 원소들을 생각을 하면 그 동위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원자 하나의 질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는 평균 원자량이다. 얘기를 하는데, 평균 원자량은 각각의 질량도 중요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이 분포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뭐 가벼운 거와 무거운 게 있는데 무거운 게 10개, 가벼운 게 하나 비율로 있다면은 임의로 하나를 골랐을 때 무거운 쪽에 평균이 많이 갈 겁니다. 이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통계에서 확률 분포 표를 구성한 다음에 기대값을 계산하잖아요. 그 기대값이 이 평균 원자량 계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각각의 원자량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이 퍼센트로 돼 있는 이 비율이 그 확률로 바꾸면 100으로 나눠서 확률로 바꾸면 각각의 확률이 되고,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이 질량에 대한 기대값이 나온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탄소의 세 종류의 동위원소와 동위원소 기호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원자 번호는 여기선 필요하지 않아서 안 썼습니다. 각각의 질량이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겁니다. AMU 단위로 그리고 분포 퍼센트로 나타낸 게 있어요. 그러면 탄소의 평균 원자량은 12.0000 곱하기 확률이니까 0.988 더하기 3.0034 곱하기 0.012 물론 요것도 하면 되는데 이게 워낙 작아서 평균 원자량의 소수점 밑에서만 관여하기 때문에 빼야 돼요. 그리고 계산하면 12.01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평균 원자량을 찾아보면 12.011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뭐 기호로 나타낼 필요도 사실은 없을 텐데
질량 분석기로 염소의 그 원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CL35와 CL37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비율이 대충 한 3대1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3대1이 아니지만 3대1이라고 하고 35짜리를 질량도 35 간단하게 AMU라고 그러고 37은 37 AMU라고 만약에 하면 이때 평균 원자량은 얼마일까요? 암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75%와 25%로 존재한다. 네. 35짜리는 질량은 물론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4분의 3 확률로 37짜리는 4분의 1이라고 해서 해보면 35.5 AMU가 나와요. 정확히 계산하면 정확히 아니라 이 경우에 계산을 하면 염소에 대해서 이제 진짜 질량을 알려주고 정확하게 이제 계산하는 거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오늘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 오늘 그 진도는 여기까지 이제 나갈 예정인데, 자, 해보면,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9주차 수업, 오늘의 과제. 다음 동위원소에서 3개 동위원소에서 원자번호, 양성자의 수, 중성자의 수, 질량수, 전자의 수는 각각 얼마냐. A, B, C에 대해서 각각 적으면 되고요. 특별히 뭐 계산할 거 별로 없죠. 자, 문제 2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적어줬으니까 염소 계산인데 이건 이제 그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정확하게 이 값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평균 원자량 구하는 식에서 약간 응용을 하면 각각이 몇 %씩 존재하는지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이 동위원소의 표시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소 기호를 쓰고 35라는 그 질량수를 좌측 상단에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첨자 쓰는 게 연필로 쓰는 건 별거 아닌데 타자를 치거나 컴퓨터 워드를 치는 거 폰에서 입력하는 거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이픈을 긋고 35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또는 37 이런 식으로 어떤 원소 기호나 이름을 쓰고 줄을 긋고 숫자를 쓰는 것은 질량수가 37이라는 뜻이다. 연습 문제도 첨자를 쓰지 않고 표시했으니까 얘는 CL37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가능하면 과제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목금 안에 보내주셔야 제가 좀 검사하기가 편해요. 일요일까지 가게 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다음 주 거 동영상을 구상하고 이게 녹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이거든요. 좀 일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